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01명 폭증해 5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대유행이 있었던 3월 초 이후 500명대 진입은 처음이죠. 코로나 불평등이라는 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같은 코로나라고 해도 느끼는 고통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최기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최기준입니다. 예,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코로나19 의료 공백 인권 실태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이 조사단에서 코로나 이후 의료 공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된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코로나 감염자들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만 그 전체 의료가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만 쏠린 나머지 다른 분들에 대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을 좀 예상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설문을 돌려서 한 50분 정도의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정도가 심각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심층 인터뷰를 이번에 진행한 것입니다. 예. 일단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라면 어떤 분들일까요? 예. 대표적으로 의료 수급권자들 그리고 노숙인 분들과 같은 그런 저소득층 아하, 예, 그리고 예. 이주 노동자분들 아하. 그리고 HIV 에이즈 감염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예. 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어떤 의료 공백을 이야기하시던가요, 구체적으로? 예,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공공병원이 지금 대부분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병원에 의존하고 계시던 저소득층 분들과 이제 그 HIV 에이즈 감염인들 같은 분들도 사실 민간 병원이 진료를 많이 이제 꺼려하다 보니까 공공병원에 의존하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예.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갈 수 없게 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조금 더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런 것이죠. 그렇군요. 자,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전담 병원들이 지정이 됐는데 공공병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가 돼버려서 취약계층들은 갈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공공의료병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 공공병원이 OECD에서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적은 공공병원마저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니까 여기에 의존하고 있던 취약계층들은 완전히 이제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예. 공공의료병원을 늘리자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쭉 있었습니다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필요성이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됐죠.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쉽게 늘리기는 어려운가 보죠, 여러모로. 이것을 이제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역사는 꽤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메르스 쐈을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 측에서 계속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돼서야 부랴부랴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뭐 기재부에서 뭐 이렇게 또 뭐 저지됐다 뭐 이런 소문만 들리고 예. 구체적인 그런 사실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의료 취약계층들이 공공병원이 막히면 혹시 일반 병원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못 가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한국의 의료가 사실 상당히 상업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급여 진료 부분이 일반인들에게는 좀 부담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IV 에이즈 감염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병원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패닉에 빠진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민간 병원들에 대한 개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혹시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면도 있을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 측면도 있어서 뭐 공공의료에 투입할 그런 공공의대를 따로 설립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정부도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공공의료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정부가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정부나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하셨을 텐데 답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공공병원을 뭐 10개 정도 늘리겠다, 11개 정도 늘리겠다 이런 뭐 썰은 이제 계속 들리는데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를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발표는 아직까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각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이 아무래도 흑자 경영은 어려울 텐데요. 그 적자 경영이 적자가 많이 쌓이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의료라는 거를 적자 예. 흑자로 따지면은 사실 그게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라는 것은 전 국민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혜택을 적자를 당연히 감수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적자 흑자 이런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공공의료에 대한 아주 그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뭐 정부에서 뭐 각 부처에 문의를 해보면 뭐 기재부에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통과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뭐 적자 흑자 이런 그런 그걸 따질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더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좀 계획을 이제는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까지 뭐 쭉 봐오셨을 테니까 혹시 이 공공병원 확충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정권에 따라서 그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사실 뭐 정권에 따라서도 지금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사실 이게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공공병원 30%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었거든요. 예.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도 지금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장에 병원을 늘릴 수는 없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지금 당장으로서는 민간 병원을 어떻게 이 코로나 대응과 그리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내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을 어느 정도까지 확충할 것인가, 이런 이제 플랜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유튜브로서 유튜브에 이진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호주 25년 차 이민자입니다. 이곳 호주는 공공병원이 도시당 작게는 한 곳, 많게는 10곳 이상씩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좀 부럽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전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10명 정도 나왔을 때 막 그걸 대처를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했거든요. 예. 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의료원이 없어요. 아하. 지금 최근에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뭐 조금 확진자가 늘려고 하니까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도 공공병원은 당연히 확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공공병원의 역할을 배분해서 의료 공백,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도 당연히 코로나19 유행 시에도 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여분이 있을 정도까지는 확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전이면 우리나라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큰 도시에도 공공의료원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어허, 처음 알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규진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이었습니다.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무르의 야기 법관 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전직 판사로서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작울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게 역시 법관 성향 파악, 판사 사찰 부분일 텐데요. 의원님 같은 네. 경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판사 네, 사찰 네. 피해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일 터지고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네네. 옛날에 그 사법행정권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사법농단 세력이 어떻게 적어놨냐면 인권법 핵심 회원 추정 자료, 그다음에 인사모 최초 주도자 이렇게 명단을 다 만들어놨어요.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제 이름도 다 들어가 있었고, 예. 이제 거기 보면 우리법 회원인지 인사모 있잖아요. 인사모 예. 직책이 뭔지, 인권법 직책이 뭔지, 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지, 행정처에 불만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비고란에다 기재를 해놨어요. 예.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 중에서 특히 인사무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을 하고 법원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명단에 있는 개혁적인 법관들은 그래서 아주 이상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선호하는 보직이나 행정처, 대법원에 가기가 거의 불가능했고 심지어 형사재판도 희망을 해도 시켜주질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보면 한마디로 블랙리스트 예.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면 이 법관들이 제대로 결론을 내려도 이제 입맛에 안 맞으면 보수 언론이 우리법 내지 인권법 법관이라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낙인을 찍는 겁니까? 낙인을 찍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관으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정성에 의심을 받으니까 이제 참으로 이렇게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씨가 똑같이 이런 짓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법농단 사건 수사하면서 이런 명단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보니까 세평이나 거의 심지어 기자 제보까지 들어있고 예. 성향 분석을 다 하고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재판이라는 법관들 성향 분석을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런 것들 모아놓은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갖다 흔들어대고 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검찰이 이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자신들 뜻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거나 판결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언론에다가 판사 성향을 흘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국민들 하여금 법관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결론이 이상하다. 예. 이런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낙인을 찍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용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그 네. 사법농단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판사들 블랙리스트가 나왔고 지금 검찰에서 당시에 자신들의 수사에서 얻은 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갖다가 이번에 그 조국 재판이나 정경심 재판에 공소할 때 이용했다 이 말씀인데 네. 그 조금 이상한 거는 이 보고서를 작성할 쯤에 언론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법 연구의 판사다 이런 식으로 돼서 특별돼서 그러니까요. 공정성을 좀 흔드는 듯한 기사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우연찮게. 그 부분에서 네. 비판해 주신 건데 이게 사실이면 형사 사건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뭐 그냥 공개된 정보 모아놓은 것 뿐이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 정보를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재판을 흔들어대거나 하려고 했다면 예. 이거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씨가. 예. 그래서 이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관련해서 제주지법의 장창국 부장판사가 판사는 바보입니까? 이 대법원이 나서서 윤 총장을 고발해라. 이런 글을 썼단 말이죠. 네. 그 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대법원에서 고발 안 해도 고발이 될 거 지금 감사도 하고 있고 계속. 예. 그래서 감사 결과 고발도 할 겁니다. 아마 대법원에서 굳이 안 나서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관들을 사찰했다고 하는 게 조금 믿기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 물론 대검에서는 적법한 직무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 과거 동료였던 판사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법원에 대해서 개혁적인 일을 하다가 많은 상처들을 받았잖아요. 소외당하고 예. 억울한 인사를 당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 그렇게 이제 힘든 법관들이 아니 검사들이 또 그 짓을 그걸 가지고 다시 악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 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있더라고요. 아하. 지금. 그러면 의원님도 판사 시절에 검사들이 이런 걸 한다는 건 전혀 모르셨어요? 판사들까지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우리 법이네 이런 것들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 예. 예. 공소 유지를 위해서 도움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예. 이거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지 공판 정보가 아닙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은 그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 세력, 사법농단 법관이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다. 이건 문제다. 이렇게 꾸준히 지적해 네. 왔는데 이것도 네. 어떻습니까?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십니까? 결과가 다들 무죄 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관들이 정말 법원을 위한다면 예. 정말 유언적인 행위를 했던 사법농단 세력에 대해서는 자르고 가야 됩니다. 예. 어제도 우리 우리 방에 의원실에 막 전화가 왔답니다. 사법농단 법관이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관들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정말 소신껏 일하는 법관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유언적인 법관들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되고 예. 제가 국회에 나와 보니까 사법부 권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처럼 몇 년 만에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국회가 유일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인 탄핵을 이번만큼은 꼭 한 번쯤은 행사를 해줘야 예.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사법농단에 연계된 판사들이 재판에서 거의 다 무죄가 났고 징계도 못 받았고 의원님 말씀처럼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는 여론도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국회의원들도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조용해졌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원님. 예.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이번에 다시 글을 올린 이유가 예. 그런 거고 민주당이 이제 예를 들면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예. 근데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권력기관하고 한 번에 동시에 싸우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법관 탄핵은 과반수 동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이라는 건 형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면직을 시키는 거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국민이 한번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아직 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진 계획은 그럼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가 되고 네. 예, 절반 이상이면 되니까 네네. 야당은 협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170석이 넘을 때 해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국민께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국회가 견제를 좀 해다오. 예. 네. 그렇게 좀 그래서 우리 우리 당의 리더분들도 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관 탄핵 이후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질 것 같기도 하다. 만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네. 민주당으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건 공수처 문제 아닙니까?
네네. 이제 공수처 예. 끝나고 한 명이라도 우리가 유연선을 해야 된다. 음. 예. 그러니까 나가지 않은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유연선을 하면 우리는 진짜 역사적으로 최초로 법관 탄핵을 하는 거고 예. 국민에 대해서 의무를 다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공수처는 어떻게 될까요? 법 바꿉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지금 열심히들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의장님께서 예. 불러가지고 뭐 또 다시 한번 협치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개정안으로 바로 나가지 않으면 민주당 큰일 날 것 같아요. 어제도 불발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러면 개정안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만일 안 되면은 협의가 안 되면 개정 불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가 보죠? 예, 조금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들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네. 연결한 거는 결국은 이 검찰에서 판사들 뒷조사까지 하지 않았느냐, 사찰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지금 전화 연결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이라도 그 국민에게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그 총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2천여 명의 검사들의 향후 운명이 걸린 사안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더 국민을 조금 이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개혁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도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금 내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한마디 뭐냐면 이제부터는 변호사 직역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만 검사를 뽑겠다라는 예. 개정안을 지금 준비했어요. 예. 지금까지는 검사로 바로 시작해서 예. 검사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직 우선주의, 순혈주의를 좀 예. 빼야지 그래야 건강한 조직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3년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내부에서 있었던 사람을 이제 검사로 뽑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하도록 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다 마련했어요.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이제 징계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아마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변상욱의 눈 시간에 추미애 장관 긴급 브리핑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법조 기자단이 우리 YTN 라디오로 의견 전달을 해왔습니다. 법조 기자단이 기자회견을 보이콧했다는 내용은 일부 기자의 항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법조 기자단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브리핑 풀 영상 보도 사례도 다수 있었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정정해 드리고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법무부가 오늘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해서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대검찰청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네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 연구회 출신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는 완벽한 사찰이고 공격당하는 등 악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법원의 브리핑으로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오면 다시 2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부 수사 여기서 마칩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정치권 상황 냉철히 일갈해 드립니다. 상돈에게 물어보살. 이상돈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청취자분들도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상돈 전 의원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 정치 하나 있으면 문자나 또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팟빵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정치권 이슈는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참 보기도 좀 민망하죠. 지금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제가 보기에는 온갖 자질구레한 법이론을 총동원해서 예. 싸우고 있는 건데 참 국가적으로 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일본 같은 나라가 볼 때 이게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나는 좀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또 무겁게 받아들여서 좀 본인이 책임지고 좀 수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 윤석열 또 추미애 대립은 벌써 몇 달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하다. 뭐 이런 건 중론일 테고요. 네. 자, 의원님, 뭐, 다른 야당 의원들도 또 혹은 여당 의원들까지 방금 말씀하신 걸 했습니다. 결자해지를 대통령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두 사람 다 대통령 임명한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두 사람 다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사람을 다 해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질이죠, 경질. 예. 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 7월까지. 임기 2년 돼 있고 임기 중에 무슨 또 군인사법에 3군 참모총장처럼 임기가 2년 돼 있지만은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청법에는 해임을 못하느냐 하느냐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임기는 신성 불가침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해석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그 대통령이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치적 임명자에 대한 임명권이 오히려 난 좀 우선하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뭐 대통령이 두 사람 동시에 경질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뭐 정치적 판단이니까요. 다만 지금 가장 불거지는 문제 중에 핵심은 판사 사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대검에서는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뭐 늘 하던 일과 뭐 별반 다른 건 없다. 그냥 늘상 하던 직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심각한 사찰이다. 지금은 검찰 고발까지 한 상태거든요. 아까 뭐 우리 밖에 스튜디오에서 이수진 의원 전 판사 출신이니까 인터뷰한 거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뭐 정확한 사실은 뭐 알 수 없는데요. 뭐 판사들의 일반적인 평판 성향 어떤 사건을 맡은 말이죠. 그거 알아보는 거는 사실 뭐 검사뿐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또 형사소송에서도 일반인도 변호사 통해서 대충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잘 걸렸다, 뭐 예. 재수가 없다 이런 말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인지 그것이 진짜로 무슨 접근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접근했는지 네.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사실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없는데요. 근데 그걸 떠나서 검찰총장을 무슨 징계 감찰 회부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난 그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미숙하고 좀 우습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 예.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지우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예. 이제 특히 여당과 정부는 술렁석에 빠진다고 봅니다. 예. 이게 뭐 어쨌든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가 되느냐 그건 뭐 수사 혹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아까 일반 변호사도 하는 거라 했습니다만은 변호사들도 솔직히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예. 판사가 누가 되느냐 제일 관심사죠. 누구냐 성향은 어떠냐 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검사가 페이퍼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보고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 판사에 관해서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걸 페이퍼로 만들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일 당하는 판사 입장이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뭐 페이퍼로 이렇게 뭐 하는 것이 검찰이 해왔는지 아니면 요번만 특별히 예.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게 특히 판사가 재판하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뭐 대충 어떤 판사의 어떤 성향 또 근데 큰 로펌 같으면은 변호사가 많잖아요. 예. 재판부 따라서 뭐 출신 대학교 인적 관계 있는 사람을 변호사를 바꾸고 이런 일도 사실 왕왕 있으니까 이것은
과연 그 진실이 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뭐 징계 수사해서 이게 절차가 예. 어떻게 갑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법무부에서 지금 여당 의원들도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해서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또 밝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네.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그러면 여당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저는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온 것도 그렇고 뭐 두 사람 다 교체한 게 제일 맞다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정서에도 맞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장관 교체가 문제가 안 되는데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상당한 좀 위험을 감수하고 윤 총장을 이제 해임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검찰처법 위반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은 제가 청와대 입장이라면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그야말로 공무원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다. 그리고 예. 또 미국의 FBI 연방수사국 국장 임기 10년입니다. 예. 그러나 그 10년은 이 법에 돼 있지만은 대통령이 중간에 해임할 수 있어요. 그건 뭐 확고한 그 관례자 이제 헌법 이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질질 끌 바에야 저는 대통령이 두 사람 다 교체해서 이걸 수습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여론조사하면 야권의 압도적 대선 주자 1위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경질되는 모양새, 그러니까 해임되는 모양새가 되면 주가가 더 뜨지 않겠느냐. 근데요, 우리가 과거에 제3 후보 많이 봤잖아요. 성공한 적은 없죠. 뜹니다. 뜨나, 네. 곧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건의는 그거예요. 어차피 이런 위험성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연됐어요. 이것을 빨리 수습하는 게 이 정부 여당에도 저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끌면 끌수록 계속 수렁에 빠지고 정부 여당한테 별 좋을 게 없고요. 야당에 이것저것 반발하는 건 어차피 뭘 해도 반발하게 돼 있어요. 야당은,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도 고건, 반기문, 안철수 다 확 떴다가 확 꺼졌으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설마 아니 뭐 검찰총장이 그럴까 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다만 검찰정법을 위반하는 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예. 저는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면 2년 임기되어 있으면 검찰총장이 범죄도 아니고 무슨 징계 사유라도 없는데 도대체 이건 일을 못한다. 그럴 경우도 그냥 2년을 가야만 되는가? 그거 생각해 볼 일이 있잖아요. 볼점이. 근데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야. 뭐 진급하는 사람도 노리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을 해임했을 경우에 후임을 누가 하느냐. 지금 조국 추미애 지금 언론으로부터 당하는 걸 봤는데. 후임 못 가는 장관이 법무장관 하나입니까? 지금 이 정권이 4년 장관을 5년 장관 하는 사람 많이 나오게 생겼잖아요. 예. 장관은 못 가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이 현 정권이 장관 임무를 구할 때 인물폭을 너무 좁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후임 못 가서 그걸 뭐 교체를 못 한다. 그건 뭐 우리 속단 말에 뭐 구독이 무서워, 예. 뭐 장부땅 그런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현 진영으로 저는 가기 어렵다고 봐요. 예. 더군다나 큰 선거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두 사람을 교체해서 수습하는 국면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교체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누구든 간에. 그건 오히려 법무장관만 교체할 일은 없고 예. 윤석열 총장만 교체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죠. 정권의 부담이 될 것이다. 너무 크죠. 특히 또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추미애 장관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장관으로서 신뢰 같은 거 신망은 이미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젠 좀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뒤에 있지 말고 이게 앞에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까 이 정부에서 인사풀을 너무 좁혀서 해석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시스템 문제는 없을까요? 뭐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망신주기 청문회로 변하고. 근데 그 망신주기는 니승내승 없잖아요. 과거도 그랬잖아요. 근데 과거와 달리 현 정부에서 또 보면요. 각 부처의 이른바 관료 출신이랄까 이런 사람들의 장관이냐 하는 건 너무 기피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 관료나 이게 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청문회에서 크게 이렇게 문제되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 정부가 이제는 이 정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정부도 이제 그야말로 끝이 보이는 고개를 훨씬 넘었잖아요. 예. 수습을 하는 모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권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게 되면 검찰 개혁은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추미애 장관을 계속 두면 검찰 개혁이 되느냐. 계속 이게 뭐 난장판 싸움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혁이라는 것도 현 정부 들어가면 국회 때 공수처법 뭐 이렇게 무리해서 통과시켰지만은 뭐 그 정도 얻고 했으면은 또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서 못다한 어떤 과제는 뭐 차기에 넘기는 거 난 그게 옳다고 봅니다. 예. 만일 두 사람 다 경질을 한다 대통령이 그럼 시기는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일단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두 사람 다 완전히 감정적인 싸움이 돼 있고 아니 도대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책임이 뭐냐? 대통령이 관리 못하는 거죠. 그 트루먼 대통령의 유명한 어구 있지 않습니까? The box, the pew.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침묵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만일 경질하게 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거 얘기 잠깐 해주셨으니까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보궐에 민주당이 불리하게 되는 겁니까? 이 여파가 이대로 내년까지 계속 싸우는 거죠, 뭐. 예. 싸우면서 6개월 가면은 예. 이게 선거 민주당에 누가 나와도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서울시장.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또 국민의힘에서 해볼만 하다고 다시 좀 해볼만 하다고 선거 느끼는 것하고 저 선거 어렵다고 느끼는 것하고 자세가 다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은 이거는 좀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서울시장 보궐 같은 경우는 그럼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만일 이대로 추세 간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이대로 말이죠. 계속 지금 이제 최소한 6개월 전하고 좀 다른 상황 같으면은 뭐 부동산 정책이 예. 뜻대로 안 됐잖아요. 뭐 예. 굉장히 불만이 많고 거기다가 또 이 문제가 나오고 해서 뭐 그럴 경우에 과연 이렇게 아무리 그 지난번 지방선거 또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만은 이건 압승은커녕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정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좀 아무리 개혁도 좋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만족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주식도 무슨 어깨 높이에서 팔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예. 100% 이렇게 달성할 수가 없죠. 그럼 반대로 이 부산 재보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가 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터지면서 해볼만 하도록 바뀌었거든요. 글쎄요, 그것도 열어봐야 알죠. 뭐 물론 선거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총선 같은 거 그런 거 볼 때 이제 그 여당이 부산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뭐 저는 그거는 뭐 좀 아무래도 영남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산 선거는 서울 선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예. 심지어 여당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차피 뭐 1년이니까 혹시 잘못돼도 뭐 구청장 시의회가 다 민주당이 괜찮다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나 선거라는 것은 뭐니 해도 그때 입장을 바꾸는 그 중간 유권자들 군이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서울이나 부산이나 1년짜리라고 합니다만은 바로 이어서 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이 선거 이기려고 지금 양당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다시 서울시장 얘기를 해보면 야권의 인물이 좀 없지 않느냐. 뭐 그래서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얘기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다 우리는 대권으로 바로 간다. 근데 그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예. 그냥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가 해볼 만하다고 느끼면 그중에 누군 나올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대권은 멀리 있고 서울시장 가까이 있는데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난 대선 직접 가니까 안 간다 그러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주목해야 될 게 우리 옛날 말이야 뭐 준치는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우리 지금 거론되는 사람 뭐 그 사람 또 나오냐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예. 더군다나 서울시장이라는 무게를 볼 때 그 지명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건 뭐 여당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치고받게 나라가 어디 있어 도대체 이게. 이걸 방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선거 야경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뭐 재보궐까지입니다만 물론 재보궐에서 훌륭한 성적을 내면 뭐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지금 당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인 체제는 빨리 끝내야 된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 그 지도부가 잘못해서 우리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내 불만이 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이 싸우는 국면이 가면은 이 비상식이잖아요. 야당도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얘기 나올 틈이 없을 것이다. 틈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당에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이건 뭐 하루 이틀 1, 2주일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뭐 어느 뭐로 보나 야당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결국은 우리가 뭐 선거 얘기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돌아갔대요. 네, 그렇죠. 두 사람 다 경질하지 않으면 선거마저도 어려워지고 정부 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 조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이상돈 전 의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말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오늘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또 윤석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리얼미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정지한 것이 그런 조치가 잘못한 일인지 잘한 일인지 질문을 했는데요. 잘한 일이라고 하는 이제 긍정평가는 38.8%가 나왔고 잘못한 일이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는 56.3%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이념 성향에 따라서 또는 지지 정당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는 뭐 71.8%가 잘했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또 76.6%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사안을 놓고 본인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정책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 결과는 이제 잘못한 일이라고 하는 부정평가가 좀 높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연히 잘못했다가 많고 민주당 지지층은 잘했다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또 방금 소개한 것처럼 보수 성향은 잘못했다가 잘한 것보다 훨씬 많고 그렇죠. 이게 한 7대2 되고 진보 성향은 잘했다가 잘못했다보다 또 7대2로 많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잘한 일이 38.8, 잘못한 일 56.3을 결정한 건 중도 성향들이 결정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따가 이제 윤 센터장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게
잘 모름 있잖아요. 잘 모름. 이게 4.9%예요. 5% 남짓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당 지지할 때 무응답 또는 지지 정당 없음, 모름 이런 쪽이 한 20% 이상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적 색깔로 봤을 때는 중도 성향, 우리가 스윙 보터라고도 부르는 이쪽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추 장관이 잘못했다. 이쪽으로 이제 쏠렸다. 그래서 이렇게 56%와 거의 39% 내외의 이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전 한 가지가 또 있다고 봐요. 예. 여기에 매개 변수가 개입이 되는데 예. 그게 언론의 보도다. 예,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 역시 훌륭한 평론가군요. 그럼요. 아니 지금 저는 매일 뉴스를 보고 뉴스에 출연하기도 하고 뉴스를 논평하는데 압도적으로 추 장관 법무부가 문제다라는 예. 취지의 보도가 압도적이에요. 예,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그 각종 포털 네이버와 네. 다음의 첫 화면에 나오는 게 5개 꼭지 되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잘못했다는 게 거의 100% 다 도배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봤었을 때 중도층은 어떻게 선택했겠느냐? 이걸 빠뜨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요. 그래서 중도층이 그럼 뭘 보고 선택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정치적인 혹은 뭐 어떤 거대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할 때 뭐 보고 듣고 알고 이해하고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예. 언론, 미디어다. 예. 그래서 미디어의 보도 태도가 균형적인가 하는 것도 이런 사건 나왔을 때 숫자만 딱 보고 이거 봐. 추 장관이 잘못했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잖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도 함께 검증을 해봐야겠죠. 이게 이제 보면은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극명하게 갈렸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찰에 대한 정부 기관 중에서 검찰에 대한 시각이 이제 실제로 다른 많은 조사에서도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데요. 신년에 어떤 방송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정부 기관들 뭐 청와대부터 이제 검찰까지 뭐 행정부처도 있고 어느 기관은 이제 신뢰를 얼마나 하는지 하나씩 물었어요. 네. 그런데 보수 성향층에서는 가장 신뢰도 높은 게 검찰이었고 진보 성향층에서는 가장 신뢰 낮은 게 검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념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 있던 차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진보 성향층에게는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의 그 결정 이유들을 상세하게 얘기한 것들이 아마 충분하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사찰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굉장히 이제 깊게 또 그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보수 성향층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치적 시각에서 이 사안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있는 것이어서 아무리 이제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보수 성향층에서는 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동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도 성향층 같은 경우에게 과연 이제 그 진보 성향층이 인식하는 그런 사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이 또 민간인 사찰이었다고 한다면 좀 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중도층에게 판사가 사찰을 한다 이게 사실 잘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영향 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내용은 아직 모르죠. 문건은 이제 법무부에서도 공개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윤 총장이 직접 문건을 공개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문건의 내용을 논하는 건 이제 이후의 문제고요. 지금 검찰이 대검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서류다. 이게 작성한 사람이 성모 검사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게 재판을 하는데 검찰은 기소를 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 쪽이니까 유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이 판사의 성향이 그냥 논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요새 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지 이러한 이제 재판에 응하는 형식을 좀 이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얻기 위한 방식이다. 심지어는 네. 아니 선배들이 족보 만들어서 출제 경향에 대한 예년도 문제집 같은 걸 후배에게 주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이게 좀 말이 완전히 다른 게요. 그 재판에 임하는 검사가 그래 판사 성향 알아야지. 이건 변호사도 당연히 확인하는 정보들이다. 맞아요. 예.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우리 재판부 누구야? 주심 판사가 누구야? 그럼 부판사 누구야?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뭐 이 임명록도 뒤져보고 아는 같은 기수지 그 사람 성향 어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검사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검에 있는 조직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재판에 들어간 검사가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걸 누가 뭐랍니까? 이게 그러다가 사찰까지 나갔다. 그럼 개인의 일탈이잖아요, 그게. 예. 근데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예. 보고서를 딱 만들어서 총장님 보십시오.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예. 활용해. 반부패부에 보내. 예. 반부패부가 보내요. 그럼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에게. 왜 검사가 할 일을 조직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게 딱 뭐가 떠오르냐면 과거에 청와대가 과거 정부 청와대가 저 정당이 너무 이 정부 비판을 세게 해. 저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버려야 되겠어.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 헌정사상 초유의. 그런데 그러면은 법무부가 나서서 헌재에서 위헌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한 소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 근데 좀 이 헌재에 여기가 위헌 정당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정보가 약하니까 그 정보를 국정원이 좀 찾아오지. 기무사도 한번 찾아와 봐. 그래서 모인 정보는 사실은 법정에서는 증거로 쓰였어요. 예. 근데 문제는 수집 과정에 문제가 없냐고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동원될 때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과거 범정 이렇게 불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이름이 바뀐 거죠. 예. 근데 도대체 재판부 성향을 분석하는 게 범죄정보에 해당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라도 재판에 들어간 뭐 공소 담당 검사나 형사부의 검사가 자기 손발을 놀려서 찾아내서 만든 쪽지 보고서라면 재판에 활용하려고 공부했네. 그 내용이 설사 뭐 가족관계가 있다. 사생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일탈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총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약간 더 무섭다. 예. 이런 토를 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대검에서는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라는 않습니까? 거죠.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총장이 직접 공개한 문건이에요. 네, 네. 기자들 당신들이 봐봐라. 이게 상식적으로 사찰이냐 아니냐. 근데 최영일 평론가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문건 내용을 보면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란 평가다. 이 문건은 우리법 거기도 연구회 선입견이 출신이면 비합리적이라는 선입견이 그렇죠.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고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적었다. 또 하나는 재판에서 존재감 없지만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 신문기일에 불출석했다. 이거를 사찰이 아니라고 제가 판사면은 저는 굉장히 몸소리 찾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나의 이런 이야기들을 검찰 조직이 제가 만들었다고 해당 하면. 판사거나 해당 판사와 함께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이 기록을 보면 이게 사찰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사찰인가 이렇게 되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올 테니까 이제 그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법원이 그것을 사찰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 여론에도 일정 부분 바뀔 영향을 수가 줄 가능성이 있겠죠. 있겠고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제 이 결정 이유를 얘기를 할 때 뭔지 6가지인가요? 상당히 이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것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뭐 사찰 논란이라든가 이 건들을 좀 핵심적인 것들을 좀 했다고 한다면 아마 전달이 분명하게 이제 좀 기사를 통해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대중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몰랐을 때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거는 뭐 이유를 막 갖다 댄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요 사찰 부분이 아마 부각이 충분하게 잘 안 된 부분이 전달해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사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개요. 예, 개요 말씀하기 2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리얼미터에서 ARS 방식을 포함한 전화조사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예. 어쨌든 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러라고 이게 또 공개한 것이고. 사찰인가 아닌지는 이게 판단의 결과를 좀 보고요. 국민과 법원 판단을 그렇습니다. 지켜봐야죠. 법원 판단 별개로 또 국민들이 또 여론이 맞습니다. 있을 거니까요.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코로나 재유행으로 심각하게 경제적 타격이 온 특히 소상공인들이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일단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찬성이 훨씬 많네요. 네. 일단 줘야 된다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같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이제 의뢰로 2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이제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고 이제 표본 오차도 같은데요. 이 조사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였고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39.7%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보다 찬성이 뭐 이제 20%가량, 20%포인트가량 이제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만약에 지급한다면 그 선호하는 지급 방식이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우리가 이제 흔히 보편 지급이라고 하는 전국민 지급을 선호하는 응답은 57.1%, 선별 지급을 선호하는 응답은 35.8%. 그러니까 지급 방식에 있어서 선별 지급보다 보편 지급이 또한 20%포인트 그 이상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찬성이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전 국민한테 지급해라. 그러니까 1차 때는 전 국민 지급이었고 그렇죠. 2차 때는 선별 지급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아마 국민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1차 때 전 국민을 지급했는데 이게 그것도 뭐 파우처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이 좀 되지 않았느냐. 돈이 돌면서. 그렇죠. 근데 2차 선별 지급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됐겠느냐. 또 소상공인한테 직접 줬는데 도움이 됐겠느냐. 이런 걸 한번 따져봐서 전 국민한테 주는 게 맞다. 1차처럼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전 여론은 이 흐름은 매우 그냥 상식적인 흐름이다. 저는 이게 여론조사를 안 해도 대체로 이렇지 않을까 하고 추정하는 것이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여론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정치권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렇겠죠. 거예요. 예. 그 문제는 정치권이 지금 한 3조 6천억 원대 어차피 내년 1월에 추경을 한다면 요 정도의 예산을 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올해 12월 2일 되기 전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걸 내년에 추경을 하지 말고 미리 준비된 예산에서 지급을 하자. 국민의힘 다만 쪽에서 하는 얘기죠. 국민의힘 예. 쪽에서 한 이야기고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 여당이 먼저 이 긴급재난 지원금을 꺼낸 게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니까 처음엔 조금 곤혹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곤혹스러운데 정부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당도 선뜻 여기 동조를 못하다가 국민 여론의 흐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작게 잡아놓고 다만 올해 지급은 어렵고 예. 내년 1, 2월이 돼서 코로나가 꺾이고 나서 피해 규모가 산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지급을 하는데 여야 모두 지금 선별적으로 이제 수렴이 되고 있어요. 의견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국민들의 일반적인 뜻 보편 지급해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라 하는 것과는 오히려 2차 방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글쎄요. 아직 2차 선별 지급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맞아요.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또다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조사가 있었잖아요. 반대가 39.7%라고 했잖아요. 네. 찬성이 높긴 합니다만은. 근데 여기에는 아마도 이제 재난지원금을 전체를 주면 안 된다. 선별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반대 응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지급하는 것에 반대 의견이 이거보다 훨씬 적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실제 이제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권 성향층에서는 찬성이 상당히 높고 또 야당 성향층에서는 이거 정부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가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당이 지금 이것을 이제 거론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충분하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논의되는 가운데 야당도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것이 이제 대중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 뭐 훨씬 더 이제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반대 여론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 대중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정당의 시그널에 따라서 인식을 재조정하는 경향들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했을 땐 뭐 보편 지급이 지금 월등히 높은 게 여론조사 결과 확인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제 경제적 효과가 더 낫다고 하는 판단하셔서 그러신 분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선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산정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것이 이제 우려하거나 지난번에 이제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인식들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편 지급이 상당히 월등히 이제 높게 나오는 흐름이긴 한데 과연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것을 다시 보편 지급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여야가 입장이 갈리거나 논쟁은 뭐 다시 한번 불가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이게 있죠. 여당이 지금 연말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12월 2일까지가 내년 예산 처리의 이제 법정 시한인데 555조 8천억 원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좀 증액을 해서 한 3조 정도가 증액될 것인가. 근데 지금 야당은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이것을 새로 추가하기에는 국고에 부담이 가니 뉴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뉴딜 예산 한 3조 6천억 정도를 삭감하자.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 전용을 하자. 여당은 안 된다. 뉴딜 예산도 정교하게 준비된 거다. 이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밀당하다가 결정이 되잖아요. 예. 3조가 증액됐다고 치자고요. 내년 4월 선거 전에 이 겨울을 넘기고 코로나가 좀 꺾인다면 그때 3차 재난지원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한번 쏴야 되는데 3조는 사실은 턱도 없는 돈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긴급재난지원금 1차 때 국민들이 다 체감할 때 4인 가족, 1인 가족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줄 때 이 14조 원이 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 10조 정도가 더 필요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당이 지금 통 크게 결정해 놓지 않으면 이 예산 겨우겨우 통과시키고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빨리 예산 집행한다고 할 때 4월 재보선 전에 야당이 거 봐라. 올해 예산에 반영시키자고 연말에 얘기했지. 근데 뭐 3조 이만큼 집어넣어 놓고 돈 없잖아. 결국 1, 2월에 또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연초에 추경을 하는 건 좀 난감해요. 한 상반기 뭐 4월, 5월, 6월 돼서 이게 열심히 정부 재정 쓴다고 쓰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럼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럼 10조 증액하자. 이러면 이때는 약간 여당이 이 끌려가는 형국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 여당이 좀 통 크게 결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뭐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돈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네네. 두고 봅시다. 하나만 더 짚고 갈까요? 정당 지지율 나왔죠. 예,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용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4.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요. 중앙선거 여심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8.5%였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은 이제 소폭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양당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바깥으로 이제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이게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뭐 이런 논란이 있고 난 후에 조사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는 잘했냐 못했느냐 직무정지를 잘못했다고 훨씬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조사는 민주당은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여권 지지층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경고성을 좀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쨌든 이 검찰과의 이제 대결 양상 이렇게 보는 것이 여권 성향층에게도 정치적인 이제 자극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여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뭐 여권 지지층이 이제 결집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예. 그것들이 이제 지금 여권 성향층에도 나타나게 되면서 약간 최근의 흐름들에서 보게 되면 정부 여당의 지표들이 좀 하락하는 흐름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이제 좀 차단하는 그래서 하락세가 좀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 정당 지지율에서 소폭 상승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이유는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여권 지지층들도 바라보면서 다소한 결집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초 드릴게요. 예, 30초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 상승, 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상승. 동반 상승이에요. 이게 많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적극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리해지니까. 지금은 호재는 하나도 없어요. 다 악재예요. 그런데 내년 이제 4월 재보선 때 어떻게 이게 승리 전략을 짤 것인가 고민이고 추 장관 이 또 윤 총장 사태는 해를 넘겨서 내년까지 갑니다. 예. 지금 왜냐 법정 소송까지 붙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만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차 재난지원금 같은 민생과 직결된 이슈를 여당이 주도해서 좀 쭉쭉 끌고 가야 연말 연초에 조금은 이 등이 따숩지 않겠는가 하는 조언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